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3주차 강의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주차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도덕심리학 내지 도덕성에 대해서 3분법적인 잘못된 접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도덕심리 내지 도덕성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될 수 있는 행동, 정서, 인지 측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세 가지가 상호 연관을 가지고 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한 측면에만 치중해서 잘못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주차에서는 저희가 행동의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행동주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3주차는 특히 정서적인 측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도덕성에 대한 기본 관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서 지금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에 정서의 측면 이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정서도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 차원에 떠올라 있는 정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무의식적 차원, 본능의 차원에서 발동하는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공포와 같은 감정, 본능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적인 도덕심리학은 정서 가운데서도 의식적 차원보다는 무의식적 차원, 본능적 차원의 정서와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도덕성에 대한 기본 관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크게는 이제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것이고요. 그동안 인류의 생활 전반과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증명이라든지 정당화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요즘 프로이트의 이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도덕성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능적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조명을 잘했다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겠죠.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이라든지 도덕성 발달에 대해 살펴보는 이론은 매우 생물학적이면서도 본능적 충동을 중시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 역시 동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생물학적인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본능적 차원, 욕구의 차원, 이것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고상한 존재로 간주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행동주의와 유사한 측면인데요. 여기서 인간은 기껏해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동물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비합리적 충동에 의해 움직여지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충동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의 차원과 당위, 바람직함의 영역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무의식적 충동을 그대로 발현하다 보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도덕심리학에서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행위 규범이 바로 도덕 그 자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행동주의라든지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뒤늦갱의 도덕사회화론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 규범은 그 사회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지배적인 가치, 생활 양식, 문화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이라는 건 인간의 내부로부터 반성적 검토를 거쳐 나오기 이전에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타당한가 여부는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하다는 걸 상정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에서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형성시키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가정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행동주의와 크게 다른 측면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인간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입장, 이것에 대한 조금 자세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덕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석학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에서 보는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사회에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도덕 규범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게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외부적 요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같죠? 저희 행동주의에서는 환경, 외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도덕적 인간, 그것과 관련한 도덕성에 대해 살펴보면 단순히 외부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요소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정신분석학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외부에서 부여된 사회적 금지와 허용의 체계,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성향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제 수식, 꾸며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성향이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의 도덕성을 이루는 가장 토대라는 점에서 내면에 대한 강조, 관심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신분석학적인 도덕심리학에서는 비록 행동주의와 유사하게 그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행위하는 인간, 그리고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조화롭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인간, 이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의 기초에서 내부의 심리적 성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전한 인격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도덕심리학은 기존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서양 철학의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면서 관념적인 방식의 이해를 많이 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선생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플라톤 이데아설과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인간 사회를 초월한 이데아계 같은 곳에 따로 존재하고 있고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면서 관념적인 것이죠.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의 삶과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고까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기존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인간의 본성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성적 측면에서 인간을 고상하게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계에 있는 본질이라는 걸 인식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실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본능, 이것을 통해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떤 사회 내에서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회에 있는 도덕 규범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개인 내부의 심리적 기제라고 하는 게 특히 무의식적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한계점도 노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에서 기인하겠죠. 동물적 본성,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동물적 본성, 본능 차원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일탈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성의 어두운 부분에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기울어져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비판점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덕 규범을 당연시함으로써 도덕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이고 반성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한다. 이러한 비판도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 정서적인 부분, 무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주체적인 판단력, 합리적인 도덕성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소홀히 한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 심리를 설명하는 데 강점을 가지느냐, 강점을 가지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 강의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대한 조명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과 도덕성에 대한 기본 관점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차원으로서 선생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정신분석학에서 인성의 구조를 보고 있는 그런 구분법이죠.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을 보자면 이 전체적인 인성의 발달 과정에서 그 도덕 발달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원초화부터 시작해서 초자아까지 해서 인성 구조를 이야기하고 이 구조를 토대로 해서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 연령이 선장해 나가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프로이트 방식의 이 인성 구조 적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이제 이성의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겠죠. 하지만 워낙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입장에 대한 대입, 이것은 조금 배제를 하고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인성을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성의 구조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원초화, 우리가 이드라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아, 에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초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단일하게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바라보는
성숙한 인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정신 요소가 모두 잘 조화되고 균형을 이룬 상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발달되고 안정된 인격을 가진 개인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구조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하게 욕구도 만족을 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도 추구하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큰 무리가 없는 상호작용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안정된 인격을 가진 개인이자 저희가 이제 교사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육성해야 될 바람직한 학습자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초와 이드라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원초라고 하는 건 프로이트가 강조하는 본능적, 무의식적 차원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욕구와 충동의 총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행동의 여러 가지 행동 원동력 이야기할 때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 가장 근저에 있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리비도, 성욕과도 같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욕구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원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원초와 이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정신적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초화라고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는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일정한 한계도 없으며 지극히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함을 가진 상태로 존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없다.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초화는 기본적으로 논리와 시간의 영역 밖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측면의 영역 밖에서 설명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초화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욕구 또는 외적 자극에 의해 야기된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데 두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제 일탈행위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일탈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탈행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읽었던 대목에 대해서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초화가 성욕으로 잘 설명이 되니까요. 이제 잘못된 성욕 발현해서 범죄 행위가 되는 것 가운데 그 공연 음란죄 같은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그 노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거나 스스로 이제 자위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규정되어 있는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상황이라든지 조건에 사람이 노출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외적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긴장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 이 범위를 넘어버려 가지고 참지 못하고 이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긴장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원초화의 목적은 잘 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즉각적인 긴장의 해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초화라고 하는 건 소위 쾌락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쾌락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한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원초화에 따르기만 한다면 이 쾌락 원리라고 하는 건 일정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쾌락 원리라고 하는 건 쾌락 만족을 추구하고
고통과 긴장을 회피하는 것이 원초아의 운동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초아라고 하는 것만 따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인성의 구조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두 영역 정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아와 초자아가 있겠죠. 하나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는 무의식적 차원, 원초와 같이 무의식적 차원에 있는 것이지만 일탈적 행동, 사회 통념상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초와 다음에 두 번째인 자아, 에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아를 가장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성의 집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 에고, 이것이 왜 인성의 집행자이냐? 그것은 정신의 각 부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외적 환경과 조화를 시도함으로써 욕구 만족 및 유기체의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을 실현해 나가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드, 원초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후에 살펴보고자 하는 초자, 이 부분은 양심의 영역, 부끄러움, 공포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사회 속에서 매장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포감으로 인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프로이트 방식에서 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 사이의 균형,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는데 자아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드 차원에서 욕구의 만족이 지연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용인될 수 있는 다른 행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균형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이제 동물 부리는 것에 대해 비유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드라고 하는 게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차원의 욕구니까요.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원초아가 말이라고 하면 자아라고 하는 건 말등에 올라앉아 말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기수의 역할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교대에서도 지금 석사과정 진행하시기 전에 학부에서 아마 도덕 관련한 내용들을 수업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동양 한국 윤리에 보면 조선의 성리학 이황, 이이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오래전에 배우셨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 이황이나 이이가 성리학 이야기할 때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라고 말하고 그 속에 있는 현실의 재료들, 뭐 인간의 기질이라든지 욕구 이런 거를 기로 표현하거든요. 원리의 이, 그리고 현실의 재료로 구현되는 기가 있다고 할 때 현실의 재료, 기가 말이고 도덕적인 원리라고 하는 게 이다. 그래서 기발이승 이런 말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타야 된다. 현실적인 욕구 이런 게 발동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가 그 위에 올라타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야 한다. 성리학에서도 지금 프로이트가 인성의 원초아와 자아를 말과 기수로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욕구 위에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덕적 원리가 올라타서 잘 조정을 해야 한다 말하는데 동양 한국의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대입하면 자아의 역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이드라고 하는 건 무의식이지만 그것과 상반되는 특성이 의식 속에서 활동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것의 양상은 대체적으로 인식이나 기억, 추론, 행위의 규율들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 차원에서 알아채는 것이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의미 있는 심상으로 이제 우리의 그 중간 기억, 그 작동 기억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이제 저장하는 그런 작용과 관련되겠죠. 그리고 추론 역시 이성을 활용하는 좀 활발한 사고작용이니까 자아와 관련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 사회 속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 역시 자아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아의 역할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잠시 쉬셨다가 뒷부분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